예, 만화가 박재동입니다. 언론 환경이 아주 나빠지고 왜곡되고 그래서 국민들이 방송을 이제 믿지 않게 됐어요. 읽고 답답한 이때 방송국이 만들어지고 이런 것들이 또 많은 국민들의 여망이었죠. 그것을 이렇게 실현해준 국민TV 여러분들, 나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 박수 보내고 또 보냅니다.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정말 이 국민TV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방송이 있어야 우리나라가 제대로 싱싱하게 나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관심 가지시고 조합원으로 가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방금 가입했습니다. 국민 만화가 박재동이 조합원으로 참여하는 국민TV. 모든 국민이 바라는 공정방송의 모델이 될 것입니다. 지금 조합원으로 참여하세요. 포털 사이트에서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를 입력하세요. 자기, 아이폰 줘봐. 좋은 거 깔아줄게. 어이, 김씨. 갤럭시 S 내놔. 이거 내내 켜놓고 다녀봐. 좋아. 국민TV 라디오 스마트폰 앱을 깔아주세요. 혼자 듣기 아까운 방송 모두에게 골고루 듣게 해주세요. 아이폰은 앱스토어에서, 나머지 안드로이드 폰은 구글 플레이에 접속하셔서 팟빵을 입력하시고 팟빵 앱을 다운받으세요. 국민TV 라디오가 언제 어디서나 깨끗하게 들립니다. 어때? 좋지? 이게 진국이요. 뭐 이런 그 걱정들을 먼저 지들이 하고 지들이 못 들게 만드는 거예요. 까놓고 모든 얘기를 할 수 있는 문화가 아니에요. 온갖 엽기적이고 변태적인 지랄들 다 떨어대면서 국민들은 니들은 보면 안 돼라고 얘기하는 것도 웃긴 거죠. 개새끼들이 넘쳐나는 그냥 30cm 자를 들이댄 상태에서 여긴 되고 여긴 안 되고, 또 이게 어떨 때는 아까 람보2처럼 전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연소재 관람과 마루타 같은 영화를 단체 관람 시키는, 전혀 반성이랄까 개선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시키면서 또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최광희 김남훈의 네이키드 톡. 자, 최강의 김남훈의 네이키드 토크, 정말 뜨거운 반응이 밀려오고 있어요. 느껴지시나요? 아니요. 아니, 이 코너 언제 생긴 거야? 이 코너 언제 생기더군요. 이미 지난주 생긴 거죠. 뉴스톱도 생겼잖아요. 아, 그래요? 아, 난 몰랐어요. 이런 코너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나와서 그냥 주저주저 떠든 거예요. 근데 오늘 보니까, 와서 보니까 네이키드 토크라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네. 저로서는 영광이죠. 게다가 김남훈 씨 이름 앞에 네. 제 이름을 딱 붙여주셔서. 저희는 항상 저를 밑에 깔리는, 그런 베드로, 반석 같은 남자입니다. 예. 네. 튼실하게 이제 밑에 깔림으로써 제 위에 타신 분들이 올라가게끔 하는 게 바로 저의 이제 역할이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잘 해주셔가지고 기분은 좋은데 열심히 하지는 않겠습니다. 받은 만큼만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방송하기 전에 바로 직전에 전화 왔었죠. 네. 무슨 마케팅 회사에서. 영화사에서. 영화사 전화 오니까, 제가 지금 녹음 중이라서 1시간 뒤에 전화 드릴게요. 딱 전화 끊었는데, 그때 기분 은근 좀 으쓱하지 않나요? 아니, 어떤 전화인지 알아요. 네. 그래? 그런 거를 떠나서 이렇게 좀 스튜디오에 있을 때 뭔가 이렇게 찾는 전화 와가지고 녹음 중이다. 이따 전화하겠다. 딱 전화 끊으면. 저도 얼마 전에 KBS 아침 드라마, 어린이 드라마 출연한 적이 있었는데, 그날 저녁에 침대 광고 촬영이 있었어요. 광고 촬영이라서 큰 돈 받는 게 아니라 침대 받는 조건으로 인터뷰를 하는 거였는데, 그 시간 조절하는 거죠. 그러면서 침대 회사랑 통하면서 제가 오늘 KBS 드라마 촬영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늦으실 것 같은데 이 얘기를 하는데 와, 막 간지가 사는 거야. 김남훈 씨는 이제 이러한 그 위상에 오른 지 얼마 안 돼서 그런 부분이 아직까지도 기분이 좋으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벌써부터 아주 오래전부터 이 주류사회에 편입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대접은 아주 익숙합니다. 술주죠. 술주류 사회. 그리고 오늘
최강의 김남훈의 네이키드 토크인데 예, 우리 저 청담동 앨리스도 특별히 나오셨잖아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청담동 앨리스 앨리스라고 해달래요? 앨리스? 앨리스. 청담동이라는 어감이 좀 그런가 봐요. 네. 맞아요. 저랑 어울리지 않더라고요. 네. 합정동 앨리스로 할까요? 합정동 했으니까. 하벨. 가리봉동 가리봉만. 가리봉동 사시는 분들이 혹시 기분 나빠하시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특정 지역에 아무 대해서. 의도 없이 얘기한 겁니다. 아무 의도 없이. 다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기분 나빠할 수도 있는데 최강희 씨께서 아무 의도 없이 한 겁니다라고 하면 정말 아무 의도 없는 그쵸. 거예요. 아니 제 친구들한테 저번에 방송하신 거 몇 회 이렇게 들려줬는데 뜨거운 반응. 정말 너무 재밌다고 다들. 아유 고맙습니다. 넋을 잃고 듣더라고요. 그냥 재미만 드리려는 게 아니라 그 안에 특별히 또 여러분들께 뼈가 되고 살이 되는 어떤 지성적인 제 친구들이 똑똑해지고 있어요. 인포메이션과 인텔리전스 이것을 함께 드리려고 저는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 강조를 드립니다. 사실 뭐 말씀 그렇게 하시지만 방송 출연하기 전에 뭐 전날에 도서관 가서 자료도 찾으시고 연습 많이 하시잖아요. 준비도 하시고. 저 주말에는 온통 그 김남훈의 인파이팅을 위해서 모든 시간을 하래요. 진짜예요? 정말요? 정말이에요. 정말이에요. 이번 주 저 주제가 그 좀비잖아, 좀비. 월드 Z를 계기로 해가지고 우리가 좀비에 대해서 좀 얘기해보자 이렇게 좀 약속이 돼 있었기 때문에 이미 본 영화들이지만 그 좀비 영화의 그 CEO라고 할 수 있는 조지 로메로 감독의 살아있는 시체들의 밤, 그 시체들의 새벽 일요일에 아무데도 안 가고 그거 다 봤잖아요. 와. 복습. 역시 이 방송 게스트로 오랫동안 활동하시는 분들은 뭔가가 있어요. 준비가 아까 철저하시네요. 일부에 나왔던 이성무 기자도 그렇고 우리 최강희 씨도 그렇고 있어요 이게. 뭐 자기들만의 어떤 그 비밀 핵심 병기가 있으니까 이게 또 방송 빵빵 터지면서 그럼 제작진들이 또 부르는 거거든. 근데 이게 사실 프로라는 게 그렇잖아요. 자기에게 주어진 미션을 완벽하게 수행해낸다. 이게 프로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의 의미에서 이 자본주의적 의미에서는 프로는 받는 만큼만 일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거꾸로 이거 뭐 국민 TV 잘 아시다시피 이게 살림이 넉넉하지 않은 아직까지는 그런 방송이기 때문에 제가 받는 대우라는 게 뭐 극히 미미하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요일 하루를 다 통틀어가지고 이 국민 TV 김남훈의 인파이팅을 위해서 투자를 했다는 것 자체는 저도 왜 내가 이런 행동을 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미스터리함을 가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그건 바로 국민 TV 조합원들의 사랑을 느끼셨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렇기도 하거니와 제가 정말 말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말할 수 있는 어떤 공간에 대한 애정 이것이 저로 하여금 그런 자발적인 열심을 다하도록 만든 것이 아닌가. 아까 프로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프로는 역시 돈을 위해서 삽니다. 저도 돈이 가장 중요하긴 합니다만 프로는 격이 있어야 돼요. 그 격이 뭐냐면 자신과 같이 일할 수 있는 사람들과 만나는 격, 그 사람의 격이 있고 자신이 거기서 하고 싶은 이야기, 내 어떤 컨텐츠를 보여줄 수 있는 그 컨텐츠 장소로서의 격이 있는데 국민 TV는 그런 면에서 아주 훌륭한 격을 갖추고 있죠. 여기 일하시는 분들의 열의, 또 여기를 들어주시는 그 청취자분들의 격,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대한민국 최고라고 뭐 자부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뭐 약간 닭살 돋는 말씀이셨는데 넘어가시고. 그럴까요? 본론으로 가시죠 이제. 자, 좀비 영화가 세상에 헐리우드 블록버스터 시스템에서 스타가 주연하는 영화로 나왔어요. 저는 사실 좀비 영화 매니아이기 때문에 깜짝 놀라 하면서 극장 가서 봤는데 일단은 그 앨리스 양 보셨어요? 월드 G? 저는 원래 무서운 영화 절대 못 보거든요. 그래서 안 보려고 했는데 이것 때문에 본 거예요. 근데 보면서 이거 굉장히 심오한 영화구나. 생각을 엄청 많이 하게 하는구나라고 느꼈고요. 일단은 이거는 뭐 좀 상관없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브래드 피트는 눈가에 주름도 잘생길 수가 있나. 그게 보는 내내 그게 고민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주름이 잘생길 수 있지? 이렇게. 근데 아무튼 그쵸. 근데 우리 그거는 최강 씨나 저는 해결이 안 돼요. 왜요? 최강 선생님 왜 그렇게 얘기하세요? 멋있는데. 거기서 김남훈 씨에 대한 언급을 안 해주시는 센스. 알겠습니다. 저만 변호해주시는 센스. 그거는 그냥 그냥 재미로 말씀드린 거고요. 도대체 좀비가 누군가 저는 그게 그 영화 보는 내내 그 생각을 끊임없이 했거든요.
이게 보통은 스릴러나 호러 영화를 보면 관객 입장에서 감정이입을 하는 대상이 있잖아요. 네네. 보통 주인공이죠. 네. 그래가지고 좀비는 우리가 피해야 할 대상이고 가해자고 우리는 피해자고. 근데 가해자랑 피해자랑 구분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브래드 피트가 감염이 됐으면 좀비가 되는 거잖아요. 네. 12초 만에. 그러니까 이게 내가 만약에 저 영화 안에 있었으면 내가 좀비일 수도 있는 거네? 근데 그 사람들이 자기가 잘못해도 좀비가 된 게 아니잖아요. 네네. 그래서 좀 불쌍하다는 생각도 들고 복잡하더라고요. 좀비는 도대체 뭘까요?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영화였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월드워 Z는 사실 그 블록버스터의 틀 안에 그 좀비를 담은 영화이기 때문에, 네. 그 좀비를 사실 거대한 그 스펙타클이나 구경거리에 또 매개로 삼고 있죠. 그동안 나왔던 좀비 영화 가운데 그렇게 많은 좀비가 때로는 등장하는 영화는 아마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김남훈 씨도 잘 아시겠지만, 좀비는 원래 그 B급 저예산 영화의 단골 소재입니다. B급 저예산 영화는 이제 돈이 없기 때문에. 그 초창기 좀비 영화에 보면 나오는 그 고어신들 있죠, 내장. 그게 네. 그 특수효과가 아니라 그냥 푸주간에서 얻어온 거예요. 아, 정말요? 네, 그 동물 내장 그 뿌려놓은 다음에 정말 핍니다. 왜냐면 그게 더 싸니까. 네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엑스트라들 몇 명 좀 싸게 고용해가지고 이제 비그적 걷게 만들고, 예, 그럼 한 10대명이면 되거든요. 네. 10대명이 그냥 계속 나오면 돼요, 옷 갈아입으면. 예, 옷 갈아입으면 계속 분량 조금씩 바꿔가면서. 그게 사실은 좀비 영화의 그 원형이었다고 본다면은 이 월드워 Z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굉장히 많은 돈을 쓴 만큼 그것을 이제 재난 영화적인 그런 틀로 이렇게 담아내고 있기 때문에 보면은 진짜 특히나 그 예루살렘의 그 장벽을 올라가는 고등학교 급식 시간 같은 때로 몰려가면서 빵자 이 새끼들아 이러면서 그런 장면들은 아주 이채로운 그 볼거리를 안겨주고 있는 그런 영화라고 할 수 있겠죠. 좀비는 근데 이제 제가 여기서 이제 좀비의 그 어원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이제 시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원래 이제 발음대로 하면 좀비죠. 좀비. 예, Z로 시작하니까 좀비인데 그게 원래 그 아프리카 콩고에서 유래된 말이에요. 아프리카 콩고에 은잠비라고 있습니다. 은잠비. 예. 그게 신묘한 것, 신성한 것 이런 뜻입니다. 신성한 거죠. 예, 신성한 것, 신묘한 것 이런 이제 의미입니다. 네. 그런데 이게 이제 아프리카 노예들이 흑인들이 이제 아메리카로 이제 그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그 팔려가는 과중에 그 서인도제도 IT라는 곳으로 이제 IT라는 곳에도 이제 흑인 노예들이 정착해서 살게 됩니다. 거기에 이제 가서 그게 이제 은잠비가 좀비로 바뀐 거죠. 그러니까 변형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좀비에 관련된 전설이 내려져 오는데 어떤 전설이냐면 어떤 사람이 사람들을 이제 마술사가 흑마술로 이용해가지고 어떤 약을 먹여가지고 이제 가사 상태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래놓고 이 사람이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이제 땅에 묻어요. 관에 넣어가지고 그러면은 이게 밤에 이제 이 사람들 깨우는 거죠. 다시 깨워서 이제 농장주들한테 팔아치워요. 그래서 농장주들이 이제 이들을 노예로 이제 부리게끔. 이러한 이제 그래서 이제 좀비가 거기에서 유래됐다 이런 얘기도 있고 또 하나의 또 설은 그 농장주들이 이 흑인 노예들이 아무 생각 없이 일만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들이 사고력을 가지게 되면 자꾸 탈출하거나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어떤 종류의 약물을 이용해서 멍하게 사람을 멍하게 만드는 그런 약을 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노동자들이 농장에서 일하면서 정말 좀비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좀비처럼 어그적 걸어가면서 아무 생각 없이 멍하니 일만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좀비라는 말이 유래가 됐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그러한 좀비의 특성을 조지 로메로라고 하는 미국의 그 저예산 B급 영화 감독이 자신의 공포 영화죠. 살아있는 시체들의 밤, 나이트 오브 더 리빙 데드, 1968년작. 네, 그 영화의 이제 최초로 좀비 캐릭터를 이제 활용하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익히 알고 있는 좀비라는 캐릭터가 이제 만들어진 겁니다. 저는 그 월드워 Z 보면서 특이했던 게 뭐냐면은 이전에 그 좀비들이라는 것은 사람을 감염의 매개체로 보기도 하지만은 하나의 먹을거리로 보거든요. 먹거리. 그렇죠. 배고파서 잡아먹는 거예요. 잡아먹는 씬이 있다 보니까 당연히 그 고어 씬이 엄청나게 나오죠. 사람의 오장육부 다 뜯어지면서 온몸에 있는 장기들이 장기 자랑을 하는데 그런 장면이 있으면 헐리우드 블록버스터가 아니게 돼버리잖아요. 그렇죠. 너무 힘들어지니까 그 앞서 영화에서 이제 스포가 될 수도 있으니까 혹시라도 영화 보실 분들은 지금부터는 그렇죠? 안 들으신 게 좋을 것 같은데 12초잖아요, 변신 씨가. 그 장면 보면서 이거다 했어요.
12초 만에 변신이 되니까 뭐 잡아먹는 장면이 안 나요. 같은 좀비가리는 안 먹으니까. 그러니까 좀비가 아주 빠르게 12초 만에 변함으로써 이 뭐랄까 이 사람이 좀비가 사람을 잡아먹는 장면도 안 나오고. 그렇죠. 그러니까 감염만 되는 거죠. 네네. 그렇게 되면서 그 좀비 영화에 항상 나오는 게 뭐냐면 주인공의 고뇌가 들어간 부분이 있어요. 네. 뭐냐면은 이제 일단의 그룹이 어딘가 피신했는데 사랑하는 여자가 아니면 임산부가 또는 애들이 좀비에 감염이 돼서 죽일 수밖에 없잖아요. 네네. 아주 고민스러운 장면이 나오는데 그런 부분이 있으면 주말 데이트 무비로 짜증나잖아요. 그렇죠. 여자친구랑 영화 보러 갔는데 뭐 좀비 공포 영화처럼 보는 건 좋은데 막 너무 부담스러운 장면이 나오면 짜증나니까 그런 부분이 다 싹 사라졌죠. 12초 변신으로. 맞아요. 예. 그러니까 월더지에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 영화를 보신 분이. 아니 왜 애들은 좀비가 안 되느냐. 거기서 보면은 이제 꼬마애가 네. 그 자기 아버지다 다 물리는데 그 애만 안 물리더라. 그 어린이들은 뭐 좀비 안 물리는 무슨 뭐가 있냐. 네. 항체 같은 게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등급 때문이죠. 등급.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어린이들이 좀비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면 이제 등급이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네. 관객들을 더 많은 그렇죠. 광범위한 관객들을 끌어들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씬은 상략을 해버린 거죠. 네. 그리고 액션 씬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이스라엘 설벽신, 성벽신 아주 스펙타클하잖아요. 근데 원래 좀비 영화가 느릿느릿 걸어오면서 있는 대로 잡아먹고 부시고 하면서 그 폐쇄적인 공포감을 선사하는데 그 폐쇄적인 공포감과 아무래도 그 큰 화면과는 어울리지 않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네. 있는 대로 뛰쳐다니면서 저는 보면서 소닉 더 헤지옥이라고 레이싱 게임이 있었는데 그게 생각나더라고요. 네네. 막 쫓아오고 달려오고 도망가고 그러면서 주인공이 계속 문제를 해결하는 네네. 그런 모습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좀비는 뛰지 않습니다. 네. 어그적 걸어다녀요. 근데 그게 더 무서워요, 사실은. 네. 어그적 걸어다니는 게. 근데 이것도 어그적 걸어다니면서 사실 툭 치면 넘어져요, 또. 그러니까 좀비와 1대1로 싸우게 되면은 이겨요, 사람이. 왜냐하면 걔네들은 시체이기 때문에 어차피 네. 그냥 툭 치면 넘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좀비가 한 10명 같이 한꺼번에 몰려들어오면 누군가를 미는 순간에 누군가 뒤에서 내 어깨를 확 물어 뜯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상황이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화는 아까 김남우 씨 말씀하신 대로 액션 블록버스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비들이 막 때로 막 뛰어다니는 그런 씬이 나오는데 조지 로메로 감독이 그 공포 좀비 영화의 효시자로서 그 좀비가 뛰는 장면을 보면서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좀비가 왜 뛰냐? 좀비는 뛰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네. 근데 뭐 어쨌든 영화가 진화하면서 이제 좀비도 뛰게 만든 건데 그 월드워즈에도 조금 이렇게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이제 시사점이 좀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좀비 매니아들로서는 이 영화가 영화 이 규모의 어떤 치중하다 보니까 네. 그 좀비 자체의 어떤 상징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희석시켰다라고 하는 게 비판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에서 나름대로 좀 흥미로운 부분은 이 브래드 피트가 UN 조사관으로서 이제 좀비의 어떤 이제 이 창궐되는 좀비가 창궐하는 어떤 근원을 이제 또 찾아가잖아요. 네. 첫 번째로 방문하는 곳이 한국입니다. 한국이요. 네. 캠프 험프리 네. 평택입니다. 네. 안정리죠. 저 그 네. 동네 앞에서 제가 술 먹고 많이 놀았어요. 네. 고등학교 다닐 때. 그거 참 의미심장해요. 네. 제일 처음 방문하는 곳이 한국이고 또 남한에 와가지고 듣게 되는 이야기가 북한은 모두 이빨을 다 뽑아버려서 네. 24시간. 네. 없어졌다. 좀비가 다 사라졌다. 북한의 어떤 전체주의적인 속성을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하지만 제일 처음 방문한 곳이 또 한국이라는 것도 네. 뭔가 좀 그런 네. 그 우리 사회에 대한 그 미국인들의 시선 이런 것도 분명히 좀 어느 정도는 있고요. 네. 그 원작을 보면은 내색은 안 하지만 원작의 내용이 뭐냐면 중국에서는 합법 비합법을 가리지 않고 장기 이식 밀매가 합법적으로 되는 것만 8,000건 이상이라고 해요. 네네네. 그러니까 표적 사형도 있다고 하죠. 네네. 환자가 나타나면 거기에 맞는 범죄자 사형수를 찾아서 사형을 시키니까 사형이 거의 2만 건, 3만 건 일어나는 나라다 보니까 그런 장기 밀매가 많이 합법적인 장기 이식도 많이 일어나는데 거기에 있어서 그 향체 반응 때문에 변종 바이러스가 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하면은 중국에서 영화를 못 걸잖아요. 네. 중국에서 바이러스 창궐하면 안 되니까. 아. 그러니까 아이언맨 3에서 뜬금없이 닥터 우가 나온 것처럼 아이언맨 3에 닥터 우 나서 심장 이식술을 하는데 이 양반 등장씬이 10초, 30초밖에 안 되는데 그냥 판빙빙도 잠깐 나왔다면서 중국 버전에서는. 네네.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중국 흥행을 위해서 아이언맨 3도 그런 식으로 했었고 월더지도 그대로 한다면은 바이러스 창궐지의 그 메인 핵심이 중국이 돼 버리니까 그럼 중국 관광객들이 싫어하잖아요. 그리고 원작에서도 그
제일 처음 그 좀비가 발견되는 곳으로 중국이 네. 설정이 돼 있죠. 원작 맨 처음에. 네. 네. 근데 그게 이제 한국으로 이제 한국으로 바뀌었는데 그 다음에 방문하는 곳이 또 흥미롭게도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이에요. 네. 그 예루살렘은 잘 아시다시피 이제 또 팔레스타인과의 또 분쟁 네. 지역이기도 하고 또 장벽을 이렇게 쳐놨잖아요. 네. 또 이스라엘 가자지구라고 하는 것도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 뭐랄까 그 분리주의 정책이 아주 가장 확고하게 자리 잡혀 있는 곳이기도 한데 그래서 그런지 거기도 또 이스라엘의 그 장벽이라고 하는 설정을 갖다 놨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전 세계 각 지역의 어떤 그 정치 사회적인 어떤 함의 같은 것들을 좀 집어넣으려고 노력한 그런 흔적이 있긴 한데 뭐 그거는 꿈보다 해몽이고요, 사실은. 그렇죠. 네, 그냥 오락 영화죠, 오락 영화인데 어쨌든 뭐 오늘 그 좀비에 대한 그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렇다면은 우리 한국 사회에서 좀비는 과연 무엇인가 뭐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도 좀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분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좀비가 원하는 게 뭔 것 같으세요? 저는 그게 너무 궁금했거든요. 그러니까 좀비가 원하는 게 다른 사람들을 빨리 감염시키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그래서 뭔가 그 본능적으로 느끼는 허기, 뭐 그 갈증 이런 것 때문에 자꾸 감염 대상을 찾아가는데 그럼 감염시키면 그러면 그 갈증이 해소가 되고 배가 부르냐? 그렇지 않고 또 다른 존재를 또 찾아가잖아요. 그게 바로 그 좀비 영화가 갖고 있는 상징성, 나중에 어떻게 보면 꿈보다 해몽처럼 말씀하셨는데 맞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저예산 영화로 만들다 보고 또 계속 이게 오랫동안 만들어지다 보니까 그 장르가 갖고 있는 그런 그 뭐랄까요, 상징성들이 있어요. 네. 좀비 영화 보면 항상 나오는 게 마트거든요. 네. 마트. 사람들이 이 알 수 없는 괴 생명체 습격을 받으니까 모두 다 마트를 몰려가서 카트에다 물건을 담죠. 살기 위해서. 네. 그게 뭐냐면은 자본주의 시스템이 가장 정상적으로 잘 돌아갔을 때 했던 사람들의 행동의 기억을 찾아가는 거예요. 공포를 잊기 위해서. 카트에다 마트를 담으면, 그 음식을 담으면서요. 월드 G에서도 그 부인이 가족들이 가서 그 자기 애를 카트에 태우고서 막 물건 담잖아요. 저 그 장면 보면서도 야, 저 아기가 지금은 어렸으니까 카트에 담겨져 있지만 신용카드 지불 사용 여력이 생기면 카트를 밀겠지. 즉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람이라는 거는 카트 안에 담겨져 있다가 유모차 안에 있다가 카트 안에 그 마트 안에 카트에 담겨져 있다가 나중에는 카트를 미는 걸로 끝나는.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한 그 코드는 그 더 로드 같은 재난 영화에서도 많이 나오거든요. 주인공이 카트를 밀면서 다니니까. 그러니까 카트라는 거는 자본주의 정상적으로 움직일 때의 그 정상적인 그 삶에 대한 추억이고 내가 공포에 질려서 탈 수 있는 그 마지막 행동이고 또 마트에 몰렸다가 또 어떻게 되냐면요. 쫓겨서 도망가요. 위로. 대부분 옥상으로 올라가는데 웃긴 거는 생필품은 다 1층에 있습니다. 먹고 사는데 필요한 거. 2층, 3층으로 올라갈수록 컴퓨터, 벽걸이 TV, 골프채 있는데 이것들은 먹고 사는데 아무런 필요가 없죠.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밑으로 못 내려가요.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이 시스템의 모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또 올라가면서도 재밌는 거는 꼭 5인조 구성이에요. 백인 잘생긴 남자, 백인 이쁜 여자, 히스패닉계 좀 신뢰되는 표현이지만 바람기 많은 여자, 그리고 그리고 흑인 범죄자, 그리고 말 안 듣는 백인 이런 식으로 돼서 누가 먼저 죽을지가 이제 거기서 룰렛 게임이 나오는데 요소 이제 그런 건 빠졌죠. 근데 그러면서 좀비들이 어떻게 본다면은 그 계속적인 어떤 그 허기라든가 감염을 매개를 하고 있는데 사실 걔네들은 그런 사고 능력이 없어요. 늘어났다고 해서 만족감을 느끼는 것도 아니고 몸 안에 소화 기관도 없기 때문에 먹었다고 또 포만감을 느끼는 것도 아니죠. 오직 공격성만 갖고 있는 건데 그런 부분들이 저는 우리 시대의 좀비가 무엇인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전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떠오르냐면은 저는 국정원 댓글 요원들이 진짜 이 사람들은 7급 공무원이면서 국가의 녹을 받으면서도 순전히 어떤 조직의 명령을 따르기 위해서 국가 민족을 저버린 거거든요. 사실 댓글 내용 보면서 저는 그래요. 뭐 문재인 욕할 수도 있어요. 그래 그건 개인 감정이라 쳐요. 야당 전체는 욕할 수도 있고 뭐 진보 세력, 야당 세력을 빨갱이라 욕하는 것도 뭐 이해는 할 수도 있어요. 그래 그럴 수도 있는데 지역 감정이라든가 뭐 제가 차마 여기서 읽기도 귀찮은데 쳐보시면 다 아시겠지만은 그런 어마어마한 내용들을 정말 이런 식으로 올리면서 했다는 그 자료 조사된 거 보니까 2020페이지인가 나오잖아요. 야, 이 사람들이 진짜 좀비 아닐까. 혹은 또 그걸 시킨 사람들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의형제나 뭐 최근에 베를린이라든가 이런 그 영화들 보면 이제 국정원 직원들이 좀 멋있게 나오잖아요.
거기 딱 이렇게 이제 뭐 CCTV 모니터 쫙 앞에 쫙 깔려 있고 거기서 뭐 몇 번 어디야 막 이러면서 딱 가지고 그냥 멋있게 나오는데 그거에 대한 환상을 이번에 제대로 깨줬죠. 오피스텔에서 노트북으로 댓글 그래가지고 이제 뭐 PC방 같은 데서 이제 국정원 직원들 쫙 모여가지고 막 예전에 댓글 세게 센 분들 키보드 배틀 뜨면서 야 이 알바야 꺼져 막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분들이 다 정직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알바가 아니었어. 그래서 이제 한국 영화는 앞으로 이제 국정원에 대한 이제 묘사 방식을 바꿔야 된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제 국장이 와가지고 뭐 최요원 어떻게 돼가나 딱 그러면은 이제 그 국정원 직원이 이제 딱 그러는 겁니다. 네, 다음하고라 장악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직원이 그러는 거죠. 그 국정원 국장이 그러는 거죠. 일베 사이트도 잊지 말도록. 딱 이러면서. 거기는 우리 우군입니다. 아, 그런가? 이런 식으로 이제 국정원의 이제 묘사 방식을 좀 바꿔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그 좀비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나눠보면은 그 시체들의 새벽이라는 영화가 있잖아요. 근데 조지 로메로가 1978년에 만든 영화인데 아까 김남은 씨가 마트 얘기를 해서 그 영화가 떠올랐습니다. 그 영화도 쇼핑몰이 이제 배경이 되죠. 그러니까는 좀비가 전 미국을 다 장악했어요. 장악해가지고 이제 방송국 프로듀서와 그의 전 남자친구, 그 다음에 2명의 경찰 이렇게 4명이 헬기를 타고 북쪽으로 무조건 피신을 합니다. 그 피신을 하는데 뭔가 생필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는 보니까 대형 쇼핑몰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으로 일단 내리죠. 내리고 안에 들어갔는데 좀비들이 좀 있어요. 그 안에도 좀비가 이미 장악이 돼 있는데. 너무나 많은 상품들 앞에서 이 사람들이 갑자기 현혹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거기서 정착하기로 결심을 해요. 그래서 트럭으로 다른 좀비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 출입문들을 전부 봉쇄시켜 놓고 그 다음에 그 2명의 경찰이 이제 그 좀비 소탕 작전에 나섭니다. 그 안에 있는 좀비 잔당들을 다 물리쳐요. 당당당 총으로 쏴가지고 다 물리친 다음에 이제 자기들만의 해방구를 만들죠. 그리고 그 안에서 모든 거를 다 자기들이 먹고 싶은 거, 입고 싶은 거. 나중에 되게 웃긴 장면이 나오는 게 뭐냐면은 그 도망가는 와중에서도 이 경찰들이 이제 모피코트를 입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모피코트를 평소에 입고 싶었으면 경찰 얼굴로 안 되지. 그 와중에 모피코트를 입고 있는 그런 장면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이거 왜 좀비들이 이 쇼핑몰에 이렇게 잔뜩 와 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거기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의 기억, 그들이 좋은 느낌을 가졌었던 곳으로 좀비들이 이 기억의 잔영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쇼핑몰로 오는 것이다. 그들에게 익숙한 그런 말 있잖아요. 여자는 나이 들면 치매 걸리면 그 큰아들 집에 가서 어슬렁거리고 남자는 치매 걸리면 자기가 옛날에 다녔던 직장, 자기가 30대 때 가장 빛을 발했던 직장 앞으로 가고, 그리고 좀비 걸렸던 사람들은 월마트로 가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조지 로메로 감독은 이 현대 소비 자본주의 사회에서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백화점이라고 하는 혹은 쇼핑몰이라고 하는 공간이 상징하는 어떤 물신에 대한 숭배랄까요? 그래서 이를테면은 뭐 명품 뭐 신상이 나왔다 그러면 그거 구하려고 백화점 가면 쫙 줄 서 계시고 막 이런 풍경들 우리가 자주 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좀비죠. 따지고 보면은. 그러니까는 영혼이 사라진 채 어떤 신상이나 물건에 대한 집착, 맹목성 이런 것들을 갖고 싶어하는 욕심. 오늘 방송 너무 좋다. 철학적인가요? 아니, 너무 좋아하세요. 진짜 막 제가 귀로 듣는데도 누가 귀에다 영양제를 주사 넣어주는 것 같아요. 이거 뭐 아미노산이고 단백질이고 햅산이고 비타민이고 너무 좋네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물신 숭배라는 것 자체가 사실 좀비의 특수성이다라고 조지 로메로는 본 거죠. 근데 되게 아이러니하고 재미있는 부분이 뭐냐면은 그 좀비들을 다 소탕하고 난 뒤에 그들이 해방국을 만든 다음에 쇼핑몰을 장악했는데 그 주변에 있는 깡패들이 그거를 안 거예요. 아니 저것들이 쇼핑몰을 우리 동네 쇼핑몰을 장악하고 지들이 다 독식하네? 이래가지고 이제 그 쇼핑몰을 쳐들어갑니다. 쳐들어가면서 그 안에 있던 4명의 사람과 밖에서 쳐들어오는 또 다른 인간들과의 전투가 벌어져요. 그 쇼핑몰 안에서. 그러니까 좀비들은 거기서는 이제 배경일 뿐이에요. 그냥 어떻게 보면은 좀비와 인간의 대결이 아니라 좀비를 사이에 둔 인간과 인간의 대결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서부터는 사실은 좀비와 인간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겁니다. 즉 더 악랄하죠, 인간이. 더 무언가를 갖고 싶어하는 욕망 때문에 대립하게 되는 인간들도 사실은 좀비와 크게 다르지 않은 존재다라고 하는 철학적인 주제를 이 조지 로메로 감독이 시체들의 새벽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또 이게 이야기 듣다 보니까
마트를 장소로 함으로써 네네. 그런 장면을 찍었 어떤 철학적 의도도 있었겠다 싶으면서 네. 역시 제작비 문제. 그렇죠. 마트에서 다 찍을 수 있잖아요. 미국 마트 얼마나 커. 네. 그 안에서 1층에는 생필품이 있지, 2층에 그 갇힌 공간 다 있잖아요. 그렇죠. 운동장도 있지, 비행기 헬리콥터 착륙장도 있지. 네. 영화 1시간 반 중에 1시간 6 다 찍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야 여기 좋다. 우리 앞으로 이렇게 6 영화 찍자. 그래서 다 마트가 들어가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그렇죠. 처음부터 끝까지 마트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근데 그게 조지 로메로가 그 좀비 영화를 만드는 방식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전에 좀비 영화 효시라고 할 수 있는 1968년작입니다. 살아있는 시체들의 밤, 네. 나이트 오브 더 리빙 데드. 거기 보면은 그냥 집 한 채예요. 집 한 채 맞아요. 예, 그냥 공동묘지 옆에 있는 집 한 채가 배경이고. 자기 동네에서 찍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제작비 한 1억도 안 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이 두 명의 이제 연인 사이, 그 다음에 아니구나. 그 옷빨 잃은 한 여자, 그 다음에 가족을 이끌고 있는 가장과 그의 그 아내와 그 다음에 좀비한테 물린 딸, 네. 그 다음에 한 흑인 남자, 그리고 또 다른 청년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몇 명이 그 집안에 모여듭니다. 네. 그 좀비를 피하기 위해서요. 좀비를 피하기 위해서 모여들는데 그 흑인 청년은 아주 열심히 온 문과 창문을 다 나무를 덧대가지고 못질을 해요. 네. 그러니까 좀비가 못 들어오게 하는 거죠. 막 하는데 거기서 이제 자기 가족을 이끌고 온 그 가장이 그런 멍청한 짓을 왜 하는 거야? 어차피 여기 있어도 안전하지 못해. 우리 다 지하실로 내려가야 돼. 지하실로 내려가야 안전하다.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는 아니다. 지하실로 가면은 그러면 지하실에 가면 오히려 더 고립되는 건데, 다른 걸 구하러 나갈 수도 없고, 아무것도 못 하는 거 아니냐. 거기서 언제까지 우리가 구조를 기다리고 있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또 흑인 그 주인공이 위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는 계속 그 흑인 주인공을 경멸하고 조롱해요. 아주 바보 같은 놈. 여기 있으면 다 죽는다니까.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좀비를 피하러 들어온 사람들끼리 서로 막 노선 갈등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이제 이 영화가 담고 있는 건 뭐냐면은 공포, 그러니까 좀비라고 하는 공포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만들고 있느냐. 이들 사이에서 어떠한 갈등과 어떠한 심리적인 대립을 만들어내고 있느냐. 그것을 이렇게 아주 세밀하게 묘사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조지 로메로 감독은 좀비 영화의 그 어떤 공포 영화 감독이라기보다는 인간 심리학 감독이라고. 네, 그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월드 짓 보면 예. 월드 Z, 난 Z라고 할래. Z 보면서 느꼈던 게 그 주인공들이 마트에서 빠져나와서 옆집 아파트로 도망가잖아요. 네. 그 아파트에는 이민자 가정이 있거든요. 네. 이민자 가정이 있었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이제 이제 할머니, 젊은 부부, 꼬마애가 있는데 영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 꼬마애밖에 네. 없어요.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일단 브래드 피트가 라디오를 켜서 정보를 습득을 하고 거기서 이제 애들을 이제 옥상으로 이제 도망가죠. 헬리콥터를 타러 가는데 그때 이제 같이 가자고 하는데 그 영어를 못하는 이민자 가정 부모와 할머니들은 다 안 간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결국 그 꼬마애만 영어를 할 줄 아는 사람만 올라오는데 그걸 보면서도 미국 내 사회에서도 이민자 가정 1세대들은 영어를 못하니까 저걸 못하고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만 위로 올라갈 수 있고 옥상으로 그런 부분도 있고 그 정보의 격차라는 측면에서도 제 예전에 2011년도에 일본 갔을 때 연평도 포격전이 있었거든요. 네. 그 나리타 공항에서 귀국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젊은 사람들은 다 얼굴이 사색이 돼 있는 거예요. 왜냐? 스마트폰으로 트위터를 딱 보니까 북한에서 뭐 포격전, 한포 사격 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전쟁 났다고. 이거 우리 어떡하냐 그러고 있고 그때 또 일본어를 할 줄 아는 사람들은 나리타 공항에 있는 그 NHK 뉴스 보면서 기타 조센가라 혹이 뭐 바쿠단가 뭐 폭탄이 어쩌고 뉴스가 나오니까 난리가 난 건데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아는 사람, 일본어를 할 줄 아는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있고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 효도 관광 오신 분들 계셨어. 이분들은 너무 좋은 거야. 네. 여행 잘했다 하면서 막 웃고 있고 캔맥주 마시면서 신나고 있었던 게 그분들은 모르는 거죠 그 상황을. 그러니까 정보가 없으니까 언어를 모르니까 그 정보 격차가 있으니까 현실을 파악 못했던 건데 그 아파트에서 올라가는 이민자 가정 그 아파트 세대 중에서 꼬마에만 올라가는 그 장면에서도 저는 제 나름대로 그런 해석을 했어요. 아 미국에서도 살기 위해서는 이민자의 나라라고 하지만은 영어와 그쵸. 정보, 언어 이런 거에 좀 빠삭해야 되지 않나 뭐 이렇게 해봤었는데 갑자기 이제 영화 평론가 선생님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하니까 민망해서 그런 부분을 느꼈었고요. 자, 좀 노래 한 곡 듣고 계속 또 진행을 해볼까요? 네.
터덜터덜 걸어 사람들 속으로 연인들을 보며 딴 세상 같다고 생각해본다. 그래 나 혼자 걷는다. 빨간 조명 아래 낡은 테이블 위에 얼룩진 컵 속에 나를 비춰본다. 웃음이 난다. 그래 나 혼자 마신다. 다 필요 없어 나 쓰러지지 않아. 네, 최강희 김남은의 네이키드 토크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야, 좀비 영화 가지고 참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네. 그만큼 우리 사회가 아니면 우리 해석하는 우리 주최 측 우리 주최 측이 아니라 우리 입장에서도 정말 심경이 복잡하다는 얘기겠죠. 맞아요. 공포 영화 하나 보면서 저런 거였구나 이러면서. 그 우리 앨리스님에게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네. 살면서요. 네. 정말 저 사람들 정말 좀비 같다라고 느끼는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 있어요? 아, 저는 사실은 되게 많아요. 네. 되게 많은데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바꿔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좀비일까? 라는 생각도 해봤거든요. 아까 전에 왜 가방 사는 거 그 얘기하시면서 뭔가 맹목적으로 쫓는 거가 좀비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는 선택들이 인생에서 진짜 내가 원해서 하는 선택인지 아니면 나도 모르게 이 매트릭스에 이렇게 빠져들어서 나는 내가 선택한다고 생각하지만 이 사회가 원하는 선택을 내가 하고 사는 건지 그게 되게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굉장히 심오한 그 실존적인 차원에서 오늘 1부, 2부 게스트 다 왜 이러죠? 전문 게스트뿐이에요. 네. 아니 예를 들어서 뭐 제 주변 친구들이나 보면 다들 대학교를 졸업하면 어느 회사에 취직. 근데 왜 모든 사람들이 취직하고 싶은 회사가 다 같죠? 네네. 그게 그들이 정말 거기서 원하는 게 즐거워서 그런 것인가? 근데 그런 것도 고민을 하게 되고요. 뭐 특정 나이가 되면 다들 물어보잖아요. 결혼 얘기하고 이런 것들이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향이 같은 거에 대해서 그러면 나도 그 좀비 중에 한 명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들었습니다. 아, 모든 이에게는 그 좀비성이 내재되어 있다. 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런가요? 듣자니 그 교편을 잡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가끔 가다가 학생들이 좀비로 보일 때는 없었어요? 아니, 저는 학생들 사랑합니다. 네. 저는요, 이런 경험이 있어요. 예전에 YTN의 사회부 기자로 일한 적이 있었는데. 모처에서 철도 기지가 들어서게 돼서 철도청에서 이제 주민 설명회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취재를 하러 갔는데 주민들이 당연히 반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철도 기지가 들어서면은 집값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당연히 반대를 했습니다. 근데 주민 설명회에 저도 취재를 갔더니 하나같이 마치 유니폼처럼 모피코트를 입으신 아주머니들이 계속 구호를 외치시고 계신 거예요. 철도청 기지 반대한다. 근데 이제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철도청 직원들이 이제 주민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계속 이제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 와중인데 제가 보기에는 행사 자체가 진행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급기야 그 안에서 작은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모피코트 아주머니들께서 행사장을 다 걸어 잠그시고 철도청 직원들 감금해버렸어요. 밖에 못 나가게. 그러면서 막 린치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철도청 직원들이 주민들에게 나눠준 설명서 같은 게 있었습니다. 유인물이. 그 유인물을 한 분이 다 거두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취재 기자 신분이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있어야 기사를 쓰잖아요, 나중에. 네. 철도청의 주장이 무엇인지 알고 있어야. 그렇게 가지고 있었는데 저한테 와서 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 됩니다. 저는 이걸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랬죠. 그랬더니 이 아주머니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여기 철도청에 뿌락치가 있다! 그러니까 수십 명의 모피코트 아주머니들이 저에게 달려드는 거예요. 네. 핸드백으로 집단 난타를 시작하는 거죠. 야, 이 개새끼야! 이러면서 저는 순식간에 약 10분여에 걸쳐서 모피코트 아주머니들에게 둘러싸여서 집단 난타를 당하죠. 그래도 참 비싸게 맞으셨네요. 네. 모피코트 이분들에게. 한 번에 2, 3천만 원 하실 텐데. 그러면서 이게 바로 좀비성이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순식간에 감염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공격성이라는 게 그러니까 일단 좀비의 특수성 아까 이제 우리가 영화에서 확인했다시피 좀비는 일단 1. 공격성이 있어야 된다. 2. 감염성이 있다. 그러니까는 어떤 사람이 한번 딱 아지를 뜨잖아요. 그러면은 쫙 퍼져버려 순식간에.
그러면서 그 사이에서 개인은 없어지고 전부 집단 안에 다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네. 네, 집단 안에 다 들어가지고 막 물어 뜯어버리는 거죠. 그런 것이 이제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이 규스타브 루봉이라고 하는 사람이 군중심리라는 책에서 한 얘기인데 이 군중의 특징 가운데 하나로 일단은 익명성, 감염성, 익명성, 그 다음에 감염성, 그 다음에 또 하나가 폭력성. 네. 뭐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만. 그렇게 이제 말하자면 그 사람들이 한꺼번에 그 자기 자신의 어떤 이성을 상실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그 좀비라고 하는 그 우리가 영화에서 확인하는 것 그것과 이제 똑같은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그 군중심리라는 책을 언급을 한 이유는 제가 그 책을 가져왔어요. 가져와서 왜 이제 군중이라고 하는 게 이 시대의 군중이라고 하는 거지 우리의 지금의 사람들과 어느 정도 흡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규스타브 르봉이 한 말을 한번 새겨 들어보시면은 좀비, 군중, 한국 사회 요 사이를 관통하는 어떠한 그 공통 분모를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군중을 형성하는 개인들이 누구든 그들의 생활 양식, 직업, 성격, 지능이 유사하든 아니든 그에 상관없이 그들이 군중으로 변모했다는 사실이 그들을 하나의 집단 정신에 소속시켜버린다. 이런 집단 정신은 군중에 포함된 개인들이 고립된 개인들과는 매우 다르게 느끼고 생각하고 행동하도록 조장한다. 이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자기가 평소에 생각하는 신념과는 달리 어떠한 하나의 집단 정신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 군중에 휩쓸려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여기서 말하는 규스타프 르봉이 뭐라 그러냐면 군중은 결코 진실을 갈망하지 않는다. 그들은 자신들을 시험하지 않을 증거들을 외면하지만 자신들을 유혹하는 오류들이라면 무조건 존경하고 신성시하는 경향을 보인다. 라고 통찰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원하지 않는다라는 부분에서 참 네. 최근에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의 그 남북 정상회담 관련해 가지고 그 정상회담 이제 기록문이 국정원에서 이제 유출이 됐죠. 본인은 자발적 유출을 했죠. 국제적인 망신이 되긴 했습니다만.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국가정보기관이 자발적 유출을 합니다. 그걸 보고 맥락상 보면은 누가 봐도 국어 공부를 제대로 한 사람이라면 그것만 보더라도 이게 NLL 포기 발언이 아니다라고 유추할 수 있죠. 네. 그렇죠. NLL 포기하겠다라고 하는 직접적인 언급도 없거니와 앞뒤 문맥으로 봤을 때는 원래 NLL 포기 발언 확실히 있고 그게 공개되면은 의원직을 걸겠다고 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대한민국 3대 거짓말로 등극을 했죠. 역세권 도보 5분 거리, 오빠 밑집 불끈자, 그리고 의원직 배지를 걸겠다. 네네. 대한민국 3대 거짓말이라고 말하는데 거짓말을 해도 돼요. 거짓말을 해도 되는 게 그래도 사람들은 이미 믿은 것은 끝까지 믿는 경향이 있어요. 노무현이 포기했대. 예, 그래서 뭐 그 우리 보수단체에 계신 분들이 또 특히 뭐 거기 보시는 분들은 또 뭐 아주머니들은 또 얼굴에다가 또 먹칠까지 하고 본인이 알아서 지 얼굴에 먹칠을 하고 나왔어요. 그리고 나와가지고 뭐 NLL 포기는 뭐 역적행위다 해가지고 막 데모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는 이분들한테는 진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인간관계가 참 노무현 때 포기를 했으면 포기가 된 거잖아요. 근데 그때도 멀쩡했고 이명박 대통령 때도 멀쩡했고 지금도 멀쩡하거든요. 그럼 결국 실제적으로 5년 이상이 흘러간 시점에서 아무런 변화가 없으니까 포기가 안 된 게 맞잖아요. 그렇죠. 저도 김정인 싫어해요. 김정은 싫어하고 그 북한 놈들이 어떤 놈들인데 그 노무현이 포기를 했으면 당연히 넘어왔겠죠. NLL 밑으로. 안 넘어왔잖아 아직까지. 그렇죠. 그러니까 포기가 안 된 거라고요. 이거는. 그렇죠. 그러니까 순식간에 이걸 몰라. 그러니까 자기가 믿고 싶은 오류를 받아들여서 그것을 공격적인 패턴으로 외화시키는 것, 이것을 좀비성이라고 부른다면 정확하게 그분들은 좀비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다. 혹은 사실상의 좀비들이다. 이렇게 불러도 무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또 거꾸로 본다면은 뭐 그분들도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자신의 의사표현 마음대로 하실 수가 있는데 좀 시각을 돌려서 본다면은 그분들이 보기에 또 우리가 또 그렇게 볼 수도 있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봐요. 왜냐면은 지금 뭐 진보라든가 뭐 어떤 이쪽을 칭하시는 분들도 사실 뭐 여러 가지 시각이 있겠습니다만은 자신들만의 오류에 대해서는 이제 모른 척하면서 왔던 그런 모순된 부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당연하죠. 그런 식으로 일반 대중들에게 실망감, 또 믿었던 사람들에게 실망감을 전해주고 또 상대적으로 이제 반대편은 정치 세력에는 엄청난 먹잇감을 선사하고 이런 분들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뭐 좀비라는 게 꼭 나와 정치 세력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좀비이고 우린 멀쩡한 사람들 이런 부분에서 개념이 아니라
우리 누구나 다 좀비라는 특성을 갖고 그쵸. 있고 누구나 다 좀비가 될 수 있고 어쩌면 이미 좀비일지도 모른다라는 이 철저한 그 자기 반성과 자기 객관화가 좀 먼저 선해야 되지 않나. 야, 네. 좀비 영화 가지고 여기까지 가네. 그리고 그러게요. 선생님 얘기 듣다 보니까 정말 심각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되네요. 정치적인 건 아니지만 가끔 연예인이나 특정 개인한테 전 국민이 돌을 던질 때 있잖아요. 저는 그럴 때도 가끔 이렇게 섬찟해질 때가 있거든요. 너 왜 안마 시술소 갔어? 이러면서 그냥 막 그런 것도 그렇고 이미 이미 한참 지난 얘기지만 유승 이렇게 가수가 있었잖아요. 유승준 씨요. 네, 그쵸? 거기까지 얘기하고서 왜? 네. 그때도 저는 되게 무서웠어요. 뉴스를 보는 것도 무섭고 조금이라도 그분을 이렇게 보호하는 말을 하면 완전히 이거는 매국노처럼 되는 그 분위기 있잖아요. 네. 무슨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맞아요. 아니, 네. 그가 잘했고 잘못될 걸 떠나서 국가가 어떤 사람을 우리나라에 못 오게 할 권리, 이렇게 해버리는 게 저는 그때 너무, 이거 되게 무서운 거구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도 있어요. 이제 집단 극화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 집단 극화, 영어로 그룹 폴라라이제이션이라고 그러는데요. 네. 그러니까 인터넷상에서 특히나 자주 벌어지는 현상입니다. 어떠한 상황에 대해서 누군가가 극단적인 주장을 하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그와 의견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그쪽으로 막 모입니다. 네. 막 모이면서 서로의 생각이 같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죠. 네. 그러면서 그 안에서 누군가가 전진 앞으로 아니면 이렇게 우리가 이제 네. 그거 하는 거죠. 돌격 앞으로를 네. 한번 외치잖아요. 그러면은 어떠한 그 이성적인 생각과 사고력 없이 다 같이 돌격 앞으로를 합니다. 네. 그게 바로 집단 극화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를테면은 인터넷상에서 이제 개똥녀 사건이라든가 지하철 막말녀 사건, 지하철 선빵녀 사건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우리 인터넷상에서 단 한 번도 지하철 선빵남 사건이라든가 개똥남 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벌어지지 않아요. 남자들은 왜냐하면 지하철에서 행패 부르는 게 일상화돼 있기 때문에 뉴스가 안 돼요. 근데 여자가 만약 그랬다 그러면 누군가 또 게다가 찍어서 올렸다 그러면은 완전히 마녀사냥의 대상이 됩니다. 화형대에 올려지죠. 그런 그 폭력이라는 건 또 위가 아니라 밑으로 내려가요. 네네. 자신보다 물리적으로 약한 사람,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 자신보다 사회적 지위가 약한 사람. 그러니까 맨날 개똥녀, 폐륜 여중생 다 그 밑으로 내려가는 거죠. 네. 예를 들어서 지하철 행패 조폭남 이런 거 나온 적 있어요? 없죠. 네. 일주일에 몇 번씩 저 봤어요. 도발 프로 할 때 문신해가지고 휘두르고 짜증내고 너 못 찍어 새끼 카메라 뺏어가고 못 찍어요. 겁나서 못 올려요. 또 인터넷에 올리지도 못해. 찾아올까봐. 그런데 여중생, 여고생 아니 술 취한 아줌마 만만하거든. 올려도 괜찮거든. 그게 폭력 밑으로 내려가는 거죠. 위로는 못 올리고. 위로 올리면 한 거고 밑으로 내리면 폭력인데 위로는 못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예전에 그 지하철 개똥녀 사건 때 아주 우스꽝스러운 상황이 벌어졌는데 참 할 일도 없지. 어떤 그것 때문에 걸기 대회를 한다고. 걸기 대회? 예, 규탄 대회를 한다고. 어떤 걸기 대회예요? 어떤 걸기 대회? 개똥녀 규탄 걸기 대회. 개똥녀 규탄 걸기 대회를 했어요? 어디서? 아니, 자기들끼리 개똥녀 규탄 걸기 대회를 열겠다고 공고를 내린 거예요. 딱 공고를 때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개똥녀 그분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하철 9호선이 멈췄다든지 대한민국 GNP가 100만 달러 감소했다든지 아니면은 우리나라 무역 수지적자 늘어났다든지 그런 게 있었나요? 그것도 웃기지만 더 웃긴 건 뭐냐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그래 합시다 막 난리가 나서 동조가 막 일어나고 인터넷상에서 그래서 막 진짜 수천 명이 모일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이제 언론들이 이거 대단한 사건이 될 거야. 대단한 사건이 된 거죠. 그 정도. 그래가지고 취재하러 갔어요. 단 한 명도 안 나왔습니다. 단 한 명도 안 나왔어요. 지들도 쪽팔렸구나. 예. 뭘 의미하느냐. 그러니까 그만큼 익명성 안에 가려져서 그런 공격성을 드러내는 것은 결국은 굉장히 비겁한 행위라는 거죠. 폭력이죠. 예. 그러니까 그런 비겁함도 같이 갖추고 있는 게 어쩌면은 군중의 속성이고 그 군중의 속성이 결국은 좀비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아까 김남우 씨가 좋은 지적하셨는데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 사회 그 보수 세력 가운데 이제 일부는 좌좀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네. 그러니까 좌파 좀비라는 뜻이겠죠. 혹은 좌빨 거기다 좀비라는 말을 붙이는 건 이유는 가운데 하나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사회에서 그러니까 진보를 자처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런 어떤 이성적이거나 합리적인 사고에 의해서 다양한 의견들을 청취하고
거기에서 어떤 그 열려있는 태도, 개방적인 태도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나와 같은 색깔이 아닌 새끼들은 전부 다 적이야라고. 그렇죠. 네, 그렇게 밀어붙이는 그런 사람들도 분명히 존재해요. 진보의 가장 보수와 진보가 가장 달리되는 부분은 합리적인 방법에 대한 모색을 열린 마인드로 한다는 건데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그 교조적으로, 종교적으로, 아니면 팬덤으로 끌고 다니면서 그렇죠. 그런 경우도 뭐 있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진보가 뭡니까? 더 열려 있고 더 어떤 미래지향적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 다양성을 인정하고 누구 볼테르가 그런 얘기를 했나요? 나는 너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 하지만 너의 의견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면 맞춰야 된다면 목숨을 바치겠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의견의 다양성이라는 것들이 굉장히 용인돼야 되는데 그것들 용인하지 않고 파시즘적으로 모든 걸 다 재단하려고 하는 거. 그래서 오죽하면 아까 제가 인용한 그 귀스타프 루봉의 군중심리라는 책도 19세기 말에 쓰여진 책임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이 책이 광고 마케팅의 필독서입니다. 군중이 이러한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뭔가 물건을 팔아먹는다. 그리고 또 아이러니한 것은 이 군중심리라는 책은 군중의 속성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쓴 책임에도 불구하고 히틀러나 무솔리니가 여러 번 읽은 탐독했던 책입니다. 되겠구나 이러면서 그렇게 군중을 어떤 그래서 이 책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군중을 포획할 수 있는 방법 일단 첫 번째 반복이 중요합니다. 계속 똑같은 메시지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NLL 포기 발언이다. NLL 포기 발언이다. NLL 포기 발언이다. 계속하면 그거는 사람들이 그렇게 믿게 된다는 거죠. 그다음 확언 NLL 포기 발언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포기 발언 아니면 배지 떼겠다. 이거 분명히 NLL 포기를 발언한 겁니다. 배지 떼겠대. 이건 분명히 NLL 포기 발언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이 믿어요. 그다음에 그 믿음을 확산시켜야 되죠. 그러려면 감염. 그래서 반복, 확언, 감염입니다. 이 세 가지 전술이 바로 군중을 통제하는 방법인데 그 감염은 뭡니까? 미디어입니다. 결국은. 미디어를 장악해야죠. 현대, 한국 주류 미디어 다 장악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산은 금방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감염되지 않은 미디어가 또 하나 있죠. 국민TV는 국민TV 미디어 협동조합 우리 조합원분들의 그 정성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또 많은 조합원들의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민TV 홈페이지 접속하시면 합류하시는 방법 아실 수 있으니까요. 건전한 미디어 환경을 위해서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몇 번째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계속 해야 됩니다. 반복. 그렇죠. 외울게요. 계속 얘기할게요. 국민TV를 도와주시는 게 우리나라 미디어의 생태계와 다양성에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잖아요.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훨씬 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게 훨씬 더 이게 선동의 방법론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굉장히 확실하게 여러 번 해야지 사람들이 설득되는데 그것이 한번 감염되기 시작하면 정말 굉장히 그 기하급수적으로 확산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월드워즈에서 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식간에 좀비가 돼요. 그러니까 그 감염이라고 하는 것, 그 군중의 속성을 그 좀비라고 하는 캐릭터를 통해서 아주 기가 막히게 통찰하고 있는 것이죠. 금방 확 퍼져버립니다. 참 이렇게 그 최강희 씨를 모시고 네이키드 토크를 또 진행을 해봤는데요. 야 정말 그 영화 한 편으로 볼 수 있는 우리 세계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세상에 대한 어떤 뭐랄까 그 시사점 참 많네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 월드어제트 이 시대의 좀비는 무엇인가 이렇게 한번 알아봤었고요. 우리 다음 주에는 또 어떤 거 얘기해볼까요? 시청자들이 한번 청취자분들이 그런 주제들을 한번 제안해 주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겠지만 댓글 한번 달아주시면요. 이런 얘기 좀 해봐 주십시오. 그러면은 우리가 그 과제를 안고 또 연구를 해가지고 다음 시간에 그와 관련해서 또 좋은 얘기 나눌 수도 있고요. 아니 뭐 청취자 의견들이 뭐 별거 없다. 그러면 우리끼리 그냥 하는 건데 국민TV 청취자분들 정도의 레벨이라면 충분히 우리에게 의미 있는 화두를 던져주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위선적인 말씀으로 그러니까요. 어디까지 위선적인 말씀이고요. 자, 오늘도 이렇게 수고해 주신 앨리스 양 그리고 최강희 선생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남은의 인파이팅 오늘 즐거우셨나요? 원래 이번 주 내내 비가 온다고 했었는데 오늘따라 해가 쨍쨍 햇살은 조금 따가웠지만
그 습도는 차지 않아서 나름대로 활기찬 하루였습니다. 저 또한 우리 청취자분들 조합원분들이 계셔서 너무 활기찬 하루였었고요. 이 에너지 잘 모아놨다가 다음 주에 또 여러분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